저는 독서클럽 낙낙 리더 신유진입니다.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일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풀면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 과거 유럽으로 돌아간다면 어느 나라에 투자하실 건가요? A부터 D까지 보기 중에 정답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아, D, C, A. 와, 난리가 났어요. 다들 이미 완독을 하셔서 그런지 이미지만 봐도 감이 팍팍 오시나 봐요. 네, 이 중에 정답은 바로 D, 영국입니다. 왜 정답이 D일까요? 왜 우리들은 영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지 일부에 나오는 유럽의 주요 4개국을 통해 당시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부터 랜선 세계 속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낙낙 특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 나가 있는 슈가아라님 나와주세요. 올라! 스페인에 나와 있는 아나라입니다. 지금부터 군대는 강했지만 경제는 허약했던 스페인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1545년 최대 규모의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기금 속의 보유량 증가로 16세기 말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지만 당시 스페인에는 금리를 인상하여 수요를 진정시킬 중앙은행이 없어 적절한 금융 정책을 펼칠 방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정쟁 장기와 식민지 지배비용 증가에 따른 국부 유출이 왕실 파산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스페인은 부유한 왕국이 될 순 있었지만 패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페인의 패권이 무너진 사례를 통해 결국 정쟁 및 전투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금리는 안정적인 통화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스페인 특파원 아나라였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기요미 특파원 정소민님 나와주세요. 봉주르, 프랑스에 나와 있는 전송희 특파원입니다. 프랑스는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패권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잦은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인해 나라의 부채가 증가했고 그 이자 부담으로 국가 재정이 적자였으며 그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많아지면서 왕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설립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존로의 의견으로 미시시피 회사를 만들어 화폐를 제작하게 되었고 미시시피 금광에 대한 소문으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미시시피 회사에 대한 소문이 부풀어졌음을 알게 되면서 화폐 가치와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미시시피 버블이 붕괴하게 되면서 왕실은 부채를 덜었지만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왕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하락하게 만들었고 결국 프랑스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2인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 프랑스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네덜란드에 나가 있는 튤립 공주 선영님 나와주세요. 할로, 네덜란드에 나와 있는 박선영 특파원입니다. 스페인의 통치를 받던 네덜란드는 어떻게 17세기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16세기 초반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 왕의 직접 통치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귀족들이 상당 부분 자치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스페인으로부터 종교 탄압과 세금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1567년, 80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병합되면서 더 이상 네덜란드는 향신료와 같은 동방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인들이 신항로 개척에 나서는데요. 이때 아시아 무역 독점을 위해 동인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출범되었고 막대한 자본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민간 자본과 정부 자본이 결합된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의 동인도 회사는 배당금을 제외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회사에 재투자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로 교육이 집중되면서 전 세계 상인들의 자본 또한 집중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됩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국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표준화된 주화를 만들고 보유한 금 한도 내에서 은행권을 발행했는데 이 은행권은 전 유럽에서 가장 신용이 높은 화폐였으며 당시 신용화폐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난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튤립파동입니다. 튤립파동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반이 한 번에 무너질 정도의 타격은 아니었지만 최초의 투기고 거품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국에 나가 있는 레이디 경석파님 나와주세요.
하이, 영국에 나와 있는 김경선 특파원입니다. 앞선 퀴즈에서 영국에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영국은 어떻게 경제금융의 중심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초 유럽 대륙을 제패한 인물 나폴레옹에게도 위협적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적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쳐부수고 제해권을 장악하고 불패 해군을 육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노벨 경제학자들은 전투의 승리 배경을 영국의 명예혁명에 있다고 하는데요. 명예혁명 이전의 영국 왕실은 빈번한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 금리가 10% 이상이었고 국가 재정 역시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한 번에 해결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이후 영국의 국채 금리는 급격히 하락하며 안정을 되찾았고 프랑스 등 적대적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곧 신용, 신뢰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전쟁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명예혁명 당시 윌리엄 3세가 들여온 네덜란드 금융제도가 영국에서 대세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인데요. 1694년 윌리엄 3세는 영란은행 설립을 허가했고 영란은행은 정부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더욱 권한이 커지며 1844년에는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형성되자 전 세계 부자들이 투자하러 몰려들었고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미국이 경제금융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이 현재 기축통화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경제 패권이 또 어느 나라로 옮겨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부터 낙낙이 준비한 꽃고역 타임. 1688년 명예혁명 배경과 권리장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1세부터 제임스 2세까지 국왕의 자리만 올랐다 하면 의회와 했던 약속은 무시한 채 왕의 권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왕권 제약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의회는 네덜란드로 눈을 돌립니다.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그의 딸 메리 2세의 남편인 윌리엄 공에게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들어오면 국왕의 자리를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세상에, 딸이 아버지를 쫓아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누구 하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의회의 계획대로 성공하는데요. 이를 바로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의회는 윌리엄 공을 영국의 국왕으로 추대하며 의회의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에 서명을 받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권리장전입니다.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권리선언으로 1689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률입니다. 권리장전 일부 내용입니다.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군대를 모을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 없이 누구도 처형되거나 감금되지 않는다. 어떤가요? 인간의 권리와 의회의 권리 모두 잘 담아내고 있는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요구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왕권을 제약하고 의회가 주도하는 선진화된 정치 시스템을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됨으로써 영국은 이후 산업혁명과 대영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이 명예혁명으로 17세기 경제금융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이상 영국 특파원 김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떠셨나요? 낙낙 특파원님들을 통해 4개국의 이야기와 꽃고역 영국의 명예혁명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네, 낙낙 특파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화면 가운데에 있는 초성 키워드가 어떤 단어인지 떠오르실까요? 네, 바로 신뢰와 금리, 네, 사랑, 금리, 그리고 중앙은행입니다. 네, 스페인, 프랑스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자금 유출, 채무 불이행을 자주 겪어 나라의 신용도 신뢰가 없어 재정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동인도 회사, 암스테르담은행, 영란은행까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출현으로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갖추었고, 그로 인해 영국은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죠. 금리는 신뢰의 척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부 교훈을 통해 만나는 꽃고경 시간, 책 74에서 77페이지,
일부 교훈. 금리가 높은 나라는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가 발행한 채권금리가 높았던 이유는 부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와 다를 게 없었다. 국가나 개인 신용도가 낮을 때 금리는 높아진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나라일수록 불확실성이 높으며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금리가 높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터키나 브라질 등의 신흥국이 발행한 국채 혹은 우리나라 내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금리가 높은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는 교훈을 통해 금리가 높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마침 고급 투자 정보를 하나 알아왔는데요. 요즘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낮아진다면서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솔깃하신가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불도클럽 언니들은 그래? 와, 금리 높다. 나도 투자할래. 이렇게 하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자. 해요? 가운데 경제기사 마지막 단락을 읽어볼게요. 신흥시장의 부채 수준이 높은 만큼 예상만큼 성장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채 비율 확대, 재정 부담 증가, 인구 감소 등이 리스크 요인이다. 코로나19 이전만큼 신흥국 시장을 낙관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신흥국의 국채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 23년 1월 28일 기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신흥국인 튀르키예, 브라질의 국채금리가 확연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더 찾아보았는데요. 아래에 이집트와 스리랑카는 20%가 넘더라고요. 최근 이집트는 러우 전쟁 직격탄을 맞아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났고 스리랑카는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어 IMF 구제금융 지원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연준의 금리 인상 조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책의 교훈, 경제 기사 등을 통해 금리가 높은 데에는 신용등급, 신뢰도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해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첫 번째 자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낙낙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있고 미래가 창창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튤립 파동, 프랑스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버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러한 환상에 사로잡혀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입기보다는 돈의 역사, 경제 공부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투자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 돈의 위치를 어디에 두실 건가요? 이상 돈의 역사 일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